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하는 행사라 현역 국회의원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장소를 빌리고 또 이렇게 행사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할 수 없이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됐는데 제 오랜 친구 엄태영 의원이 아주 흔쾌하게 나서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빌려주셨고, 또 아까 2시부터 와가지고서 저하고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빠서 야, 바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그래 보냈어요. 엄태영 의원한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북 콘서트에 와주신 분들 말씀을 좀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쓰시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몇 분이 왔다 가셨고 또 지금 몇 분 와 계신데 그분들 먼저 말씀 듣고 먼저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국회에는 나름 보이지 않는 그 룰 같은 게 있어요. 나이보다는 선수가 먼저입니다. 초선, 재선, 삼선 하는 이 선수가 제일 먼저고 또 선수보다는 또 당직이 먼저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정당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 와서 하는 거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김성원 의원부터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성원 의원이 동두천 지역구예요. 재선 의원이죠. 네. 그래서 먼저 모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야단도 치고 혼도 냈던 그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무슨 수재 봉사하러 갔으면 봉사나 하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윤리위에서 징계도 받고 아주 젊은 최연소 재선 의원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구가 동두천하고 연천인데요. 우리 염동열 선배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오늘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오전에 우리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날 어버이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큰형님으로 생각하고 근데 저희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 장기표 위원장님도 오셨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혼도 많이 났지만은 또 사실은 뒤에서 격려도 많이 받고 또 응원도 많이 받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성국 박사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또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첫 돌잔치 그래요. 날로 이렇게 또 날을 또 잡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동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 종식을 위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고 치면은 이제는 진짜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고성국 TV 보면서 애청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1주년 행사를 뭘 하면 우리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 아무 행사도 안 한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니까 잘못을 실수하거나 저지를 수 있잖아요. 악의가 아니고 잘하다 보니까 나오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우리 국민의 그 감정에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서 당에서 사실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났고. 그래서 혹시 동두천 연천? 네. 연천 동두천에 김성원이 말고 출마시킬 사람 혹시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미혼하고는 한석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마침 반갑게 아까 갑자기 나타나서요. 사전에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주 반갑게 먼저 여러분께 인사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초소년 중에는 그래도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성 우선 이렇습니다. 예, 우리 조명희 의원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조명희 의원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미래한국당으로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이세요. 비례대표니까 지역구가 따로 없죠. 그런데 그 대구 출신이세요. 그래 제가 지난번에 엄청 막 분노해서 막 소리 질렀던 거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지명직을 한 명 지명을 해도 어떻게 그런 자를 지명하냐. 기억나세요? 그 대구의 강대식이라고 그 유승민 쫄기 노릇하던 사람. 그 대구 동의뢰예요, 그 지역이. 네, 그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내년 총선 출마 준비도 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일찍 오셨는데 그 3시부터 토크쇼 한다고 그랬더니 잠깐 급한 일 보시고 또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무 말씀이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조명희입니다. 네. 포스터를 보고 꼭 저기 가야 되겠다. 하루에 세미나가 한 5번씩 열려요. 어떤 때는 동시간대에 열리기도 한데 마침 오늘 2시라고 그래서 2시 좀 빠르지 않나 해서 아까 2시 좀 넘어서 왔었습니다. 다행하게 또 사인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멋있는 공산당 선언. 너무 딱 임팩트가 있어서 저희가 미래한국당 시절에 21대 선거 시절에 제가 고성국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때는 선거 시즌이라 선거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미래한국당에서 그 과학기술 저는 평생을 우리나라 모든 우주 위성을 지금 40년간 모든 위성을 만들고 추진하고 했던 국가우주위원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학과에서 교수로 있다가 제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무감각이 좀 덜한 그런 과학기술을 하는 제가 현장과 팩트 기반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다는 캐치플레이 하에 네. 국회에 왔습니다. 4년째입니다. 그간 너무 못 뵈가지고 제가 TV로만 계속 보다가 오늘 딱 막상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가능한 한 3시부터 톡쇼 하신다길래 네.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저 의원님이 정무 감각이 별로 없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대구 동구에서 혼내줄 놈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정무 감각이 아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목표 잘 이루시기를 우리 박수로 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이 국회의원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주 어떻게 높게 평가한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장기표 원장님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특권 철폐와 정치개혁 그 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기표형도 좀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야. 그냥 하면 되지. 그걸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당신 포기할 용이 있냐 그러고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다 질문서를 보낸 거예요. 답변해라. 딱 한 명이 답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한 명. 예? 예. 최승재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최승재 의원 볼 때마다 사실은 2018년이었죠. 8월 15일. 예, 그때 이제 있지도 않아요. 예. 예, 그때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할 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고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막 서슬퍼렇게 막 칼바람 막 불러일으킬 그때 최초로 문재인 정권의 전면 투쟁을 선언했어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삭발하면서 투쟁을 시작했어요. 그때 3만 명 모였었어요. 네, 그 최승재 의원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최승재 의원입니다. 아이고. 저는 뭐 당연히 와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저도 2시에 왔었는데 버리적거린다 그래서 3시 오라 해서 왔습니다. 다시 이제 왔었고요. 제가 사실 민간에서 이제 사회 시민단체, 그다음 소상공인 운동을 할 때 여러 곳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득권 아니면은 또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런데 그리고 고성 박사님께서도 불러서 말할 수 있는 또 공간과 시간을 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용기도 얻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국회 와서도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장에 또 직접 스튜디오를 불러주셔서 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셨고, 또 제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하는데 사실은 현장에 와서 이렇게 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면서 상당히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우리 고성 박사님이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소금 사고 같은 역할을 하시는구나라는 느꼈고요. 제가 또 많은 가르침도 들었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권 폐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와 국민들이 지금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과 같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것이 국회의 권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사실 직접 행사를 못할 수 있고요. 자정을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가장 또 말씀을 직접적이지만 아주 해주신 분이 또 우리 고성복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출판기념회 보면서 많은 걸 저도 책도 좀 읽었는데요.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이 책에는 지난번 대선 실패에 관련된 교훈을 갖고 앞으로 오는 대선에서 정말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정말 희망 있는 국가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판기념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고성 박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제법 많이 만났는데요. 이 최승재 의원은 생각하면 그냥 행동해요. 보통 정치인은 이게 필요하다,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산을 또 한 번 더 하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뭐. 근데 요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이거 해야 돼? 그럼 그냥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답변서도 그냥 이거 필요하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낸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명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남자구만. 하긴 해야 되죠. 예. 근데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네이버의 그 횡포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최승재 의원이 그 문제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네이버의 이혜진 일을 국회 상임위에 증인 출석하는 것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취소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제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그 문제를 막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합니다. 또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게 도대체가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다. 이제 전면적으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네이버나 포털에 편향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여론 조작이고 언론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집요하게 문제 제기했던 이 정치인이 바로 최승재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게 얼마나 거대해요.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세거든. 그 정치인이 그런 사실상의 그런 그 무소불위의 얼력 권력과 전면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진짜 격려의 박수 좀 쳐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디지털,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곳이고요. 사실 우리가 많은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생각들은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특정한 생각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득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혹시라도 저촉받거나 또 위축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새로운 또 아주 엄청난 권력을 보이지 않는 심한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방금 전에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거대한 이익 집단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됐습니다. 언론 이상을 초월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나들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 콘텐츠가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고 하게 된 거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힘도 없고 사실 그 거대한 세력과 하겠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 있게 임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경률 박사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명단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왔냐 명단이 아니고 누가 몇 시까지 나가야 되는 그 명단입니다. 적어도 나가야 되는 시간 내는 보내드려야 돼서 지금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사람이 제가 지금 이제 모실 분인데 저는 이 사람 보면 괜히 좀 짠해. 우리가 지난 전북 주사파 5년 동안에 진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오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정치활동, 사회활동이 중단당하고 또 좌파들의 그 언론 조작을 통한 온갖 매도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서 좌파들이 보기에 저거 그냥 놔두면은 자기들이 위험하겠다 생각해서 표적으로 몇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원유철이라는 사람. 원유철. 얼마 전에 어쨌든 나와서 지금 활동을 다시 재개해서 진짜 반가운데 그 원유철하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진짜 억울하게 감옥 끌려갔다가 이 사람은 만기로 나왔나 몰라. 궁금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염동열 전 사무총장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영월 평창 그 지역에서 재선 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4.15 총선 우리가 대참패할 그때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선 우리가 정말 어이없는 대역전패를 당했지만 그때 제일 그 뒤에서 고생하면서 하여튼 온몸으로 버텨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감옥에 끌려갔다 나왔어요. 몇 년 살았어요? 몇 개월 살았어요? 1년인데 네. 9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제가 면회 갔었어요. 영월 교도소?
예, 그렇습니다. 영월교도소에 제가 면회를 갔다 왔는데 이 영월교도소가 영월에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 예? 영월 평창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예산을 막 따내 갖고서 영월교도소를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지가 지어놓고 지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유쾌하게 웃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가구살이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자,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염동열입니다. 먼저 오늘 공산당 선언, 예. 우리 고성국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합니다만은 축하를 드리고 아마 이 책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새로운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이렇게 소개를 악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공개적으로 사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기 전에 감옥 준비라고 하는 책도 썼고요. 아직까지 내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1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이라는 책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폐광 지역에 패트법이라고 하는 폐광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 아이들을 취직시켜 주려고 우리 강원랜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한 100여 명 취직을 시켰죠. 그리고 저는 제 친인척이나 제 가족 단 한 명도 거기에 강원랜드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업무 방해라는 거로 실질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꿔달라고 했었는데 그 제도를 바꿔달라고 했던 것도 증언도 다 섞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정치인이 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름대로 담대하게 1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고성국 형님께서 와주셔서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빛을 보는데 또 세상 사람들 대하는데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래도 그 정도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저를 때 국민의힘에서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총장을 또 이제 거기서 맡으면서 19석을 당선시키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평상시에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전략, 또 논리, 또 설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개인적으로 자문도 받고 또 많은 정치적 이런 참고로 모델로 삼아서 아마 제가 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형님의 그동안의 역할이 컸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처럼 감옥 갔다 온 사람을 불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지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우리가 정말 어이없는 대역전 패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패배한 정당은 미래통합당이에요. 미래한국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요. 그때 저것들이 완전 꼼수로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이것까지를 안 만들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이 비례정당 경쟁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9석 그리고 저쪽이 몇 개예요? 15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완전히 참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비례대표만으로는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당을 당대표로 이끌었던 사람이 원유철, 사무총장으로 그 선거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염동열,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좌파들이 저것들이 진짜 무서운 것들이다.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원유철과 염동열의 무고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대통령의 사면복권 과정을 통해서 내년 그 피선거권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저는 선거 준비해서 진짜 지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명예회복을 다시 하고 정치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에 감옥전까지 겪은 사람들이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가 돼서 저 종북주사파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 감옥 갔다 오면 전과자라고 불러서 괜히 좀 주눅 들고 다니잖아요. 예, 이건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사회파 국민들이 왜 들어갔다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싸움을 버텨 이겨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예, 박수 한 번 더 치는 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 종이에는 이 염동열 전 총장, 염동열 총장 3시 30분까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시간을 맞췄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장기표 선배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출판기념회 북토크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딱딱한 공식 직함보다 그냥 평생 제가 형형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오셨으니까 저한테 좋은 덕담부터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예, 예. 덕담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이 책에 대해서 본 일도 없고 또 왜 이런 책을 냈는지 설명도 들은 바가 없고 또 이런 제목을 왜 붙였는지 전혀 몰라. 아니, 덕담하라니까. 그 덕담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오면서 뭐 고성국에 뭐 공산당 선언 그래서 고성국에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됐나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고성국 박사의 시대를 통찰하는 눈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저는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산당 선언 맨 앞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공산당이다. 이랬습니다. 지금요 우리 사회에 유령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유령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유령을 지적한 책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 아닐까 싶은데 읽어보신 분 맞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절 2번 하신 건 왜 그러세요? 그거는요. 그거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부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요즘 제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을 하는데 초기에 출범이 아주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가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원을 하신 덕분에 제가 지난 4월 16일 아주 성황리에 출범식도 했고 예. 어제 또 광주에서도 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가 절 한번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두 번째 절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려 그러면 이번 5월 31일 날 국회 포위의 날로 잡아놨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 포위, 인간 띠기 국민행동 5월 31일 날. 이 국회가 총 2.5km인데 최소 3,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요 이날 한 10,000명쯤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성국 TV 여러분, TV 시청자 여러분 이날 좀 많이 나와 주시겠죠? 제가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제가 큰 절을 올렸으니까 꼭 좀 그 절 보답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기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계실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 도대체 어떤 특권을 어떻게 폐지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좀 다시 상세하게 들을게요. 그거는요, 이 중요한 시간. 제가 이 전공입니다. 사실요, 국회의원들을 미워는 하지만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아예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나도 예의가 있지. 이 판이 고성국 판인데. 예, 근데 그래도 이왕 부탁을 하니까 첫째요, 연봉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1억 5,500만 원인데 미국 2억 2천, 일본 1억 7천보다도 우리가 세 번째인데요.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국민은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연봉이 가장 높으면 되겠습니까? 더욱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이 34억입니다. 거기다가 작년도에요, 불어난 재산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 예, 평균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봉을 5억 5,500만 원을 아니 1억. 1억 5,500만 원인데 실제로 5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실 지원 경비라 그래가지고 1억 200만 원. 그 다음에 선거가 있는 해는 후원금을 3억. 그 연봉 1억 5,500. 또 의원실 지원 경부 중에 한 1억 200만 원 중에 한 7천만 원. 한 5천만 원. 그것도 후원금 3억 하면요 5억 이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돈은 많고, 그 다음에 짧게 말합니다. 지금 뭡니까? 보좌진이 7명인데 그 7명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두 명은 지역구 선거운동 하러 보내고, 다른 한두 명은요 맨날 비서로 또 데리고 다니잖아요. 국회의원이 꼭 비서 데리고 다녀야 됩니까? 내 같은 사람도, 몸도 약한 사람도 비서 없이도 다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은요, 국회에는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입법 활동과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뭐 물어볼 일이 있으면 그 박사들 쏙 합니다. 그거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 사람으로 줄여야 되고, 아주 중요한 거는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을요, 평소에는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더 받아도 안 되지만 왜 안 되느냐면요, 선거는 여러분 이거요, 이 국회 특권은요 꼭 돈을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해야 돼요. 저 도시락 예. 장관급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선거는요 후원금으로 치르게 합니다. 선거 끝나면요 15%만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전부 다 전액 환급합니다. 그럼 이건 아무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라고 3억까지 거두게 해놔놓고 선거 끝나면은 국회의원 당선되면 15%는 얻는 거 아닙니까? 선거 비용은 국고에서 예산에서 환급을 받는다고요. 이 돈은 거의 전부 다 내 포켓입니다. 아무 검사가 없습니다. 그 이게 돈을 많이 월급을 한 5억 주면 주는 거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이겁니다. 후원금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도 1억 5천만 원을 더 받게 합니다. 근데 그 더 받은 돈을 대통령 선거에 쓰면 부정선거, 불법선거가 됩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 안 써야 돼요. 그럼 대통령 선거에 안 써야 된다면 그 돈을 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받게 합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국회가 하는 일은 누구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시비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혁파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에요. 몇 시부터예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게 일요일인가요? 수요일. 수요일, 평일날 예. 오후 2시부터. 예. 그리고요, 말 난 김에 묻기 전에 나 정말 우리 고성국 박사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나한테 잘해야지. 운동권 후배니까.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만이 아닙니다. 나 조금 이따 하나 더 말해야 되겠는데, 이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을 하는데 우리 고 박사가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한다 그러냐 하면 나 초청해가지고
뭐 선배 이런 거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거 했는데 나 안 갈 때도 자기 혼자 방송할 때도요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된다고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5월 30일 이제 수요일 평일인데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인간띠로 삥 둘러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게 압력을 가하는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날 일정 비워놨어요. 네. 비워놨는데 예, 우리 호박사가 직접 생중계한다. 네, 고성구 TV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형, 선거 몇 번 떨어지더니 이제 도저히 국회의원 될 가망이 없으니까 괜히 국회의원들한테 시비 건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시비 걸만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저 책에 자세하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된다고 미리 써놨고, 예. 또 제가 또 김해에서 당선됐다면 다 실천 안 해도 내 혼자 실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근데요, 이왕 말란 김에 제가 2가지 특권에 대해서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주겠죠? 아니, 시간 없어요. 그래도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합니다. 여러분, 정관예우라는 말 있죠? 정관예우라는, 우리 서 변호사 내 이 말 좀 잘 듣고, 좀 법률적으로 좀 잘 좀 정리해 주세요. 정관예우라는 것은 뭐냐면, 고위 검사를 지냈거나 법관을 지낸 사람이, 즉, 대법관, 뭐, 검사장, 뭐, 법원장, 이런 사람이 지낸 사람이 소송을 맡으면, 그 소송 맡은 쪽이 덕을 보는 것을 보고 정관예우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위 법관을, 고위 검사를 지낸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내가 덕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선임하지 못한 쪽 사람들은 손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재판이나 수사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은 이 불공정 수사, 불공정 재판이 이루어지게 한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는 범죄 수익이죠. 범죄 수익입니다. 이것이요, 정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네, 형, 별로 재미없어 하시잖아. 아니야. 역시 국회의원을 저기 그날 인간띠 할 때 다 나가실 거죠? 네. 다 나가신대요. 예, 꼭 나와주세요. 서정욱 변호사 모실게요. 우리 기프 형님이 너무 막 열정적이셔가지고 사실 마이크 드리면 5시까지 혼자 하시거든. 죄송해요, 형. 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저는 이제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솔직히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유명한 구절은 좀 알죠. 그 공산주의라는 유를 배회한다. 또는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프롤레타리아가 이럴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이제 구절들은 군데군데 알아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제 그 정독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그 아주 정독을 한 이런 책.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취미가 딱 2가지예요. 이 사람 돈도 많이 벌 텐데 변호사 굉장히 사건 수임이 많은 변호사거든요. 근데 골프 안 쳐요. 딱 2가지. 술 마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책 읽는 거. 나는 이 2가지가 어떻게 병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하자 그러면은 책 읽는 거를 해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 2번 갑니까? 한 교복 무조건 가서 신간들 다 둘러보고 사고 이런 걸 거의 평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정확하게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은 뭐 한 3-4시간이면은 쭉 아마 독파를 했을 것 같은데 읽을만 했어요? 뭐 저는 이걸 보고 한마디로 이제 그 지피직이다. 네. 제가 이제 그 존경하는 그 분들 중에 조금 전에 그 장기표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김문수 지사님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그때 제가 500만 원 후원해가지고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김문수 지사님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일보에 보면 유건일 옛날에 그 주필 있잖아요. 뉴델리 지금 하시는 이런 분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고성국 박사나 이런 분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전부 게 젊을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운동을 하다가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니까 차가운 이성으로 머리로 다시 이제 우파 쪽으로 이런 데 분들이 아마 제가 말한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지피직입니다. 젊을 때 공산당에 대해서는 이미 뭐 완벽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점이나 모순 잘못된 것도 이제 그 아는 거죠. 지금 여기 나이 들어서까지 저 민주당 근처에 뭐 얼씬거리면서 좌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근데 그 제가 말한 이런 분들은 정말 저는 지피지기 젊을 때 다 이게 그 공부를 해보고 그 문제나 모순을 알면서 이번에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그 북콘서트 예고하면서 오늘 오시면 저를 만날 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만나기 어려운 우리 서정욱 변호사나 성국권 대표나 허현준 대표나 지석규 센터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해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서정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딱 2번 드리겠습니다. 손 드시기. 정치할 생각이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비결이 뭐냐고. 먼저 이제 그 방송에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항상 이제 방송할 때마다 지금이 마지막 방송이다. 이런 데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생계형 제가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생계 직업으로 방송하는 분들은 소신껏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언제든지 그만둬도 솔직히 방송 안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또 변호사 직업도 있고 또 이제 그 어차피 다른 욕심이 없어서 항상 이제 그런 각오로 소신 있게 말은 하자.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는 각오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평가가 일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나도 그렇게 했더니 나는 진짜 잘리던데. 그리고 이제 그 뭐 국회 정치 이제 그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여러 번 제가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는 안 할 생각이다. 첫째는 이제 그 서정욱 TV 있잖아요. 서정욱 TV는 안 한다. 유튜브. 왜냐하면 이게 그걸 하면 또 이제 구독자 눈치를 봅니다. 그것도 이게 소신껏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또 경제 문제도 구독자 신경 쓰다 보면 따라서 이제 여러 군데 차라리 출연해서 소신껏 발언하자. 이게 서정 TV 안 한다는 게 첫째 소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배지. 국회의원은 안 한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기 국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국회에서 결혼할 건데 옛날에 2007년도 예비후보로 합천 하만 의령에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집사람이 개소식 할 때도 안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그 가정이냐 배지냐 이게 하나에게 포기해라 뭐 둘 중에 택이래라 이 정도로 이게 반대가 심한 게 처음에는 정치를 안 한 이유였고 지금은 이제 제 스스로 오히려 이제 가족들 반대보다 제 스스로 이제 국회의원이 돼도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소신껏 하기가 좀 어렵다. 우리나라 이게 국회야 뭐 당론에 따라 거수기 아닙니까?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아마 나라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 찾아보자. 이래서 이제 그 배지 욕심 안 낸다. 이게 두 번째 소신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자유우파라면 비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하고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 우리 우파끼리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이게 싸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좀 이게 대동단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이게 평범하지만 불의의 진리 아닙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세 가지가 제 정의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가 뭐 지상파 종편 또 저희 고성구 TV나 다른 우파 유튜브 채널들에 나가서 언제 어디서나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외로워요.
늘 절대 다수의 이 좌파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롭고, 또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도 또 이를테면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로 다르게 자기들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서정욱이도 뭐라 그래.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안 하겠다 그런 것 중에 마지막이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자유파라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내가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겠다. 그 선을 지켜나가는 거, 그거가 생각보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걸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 저하고 아마 뭐 여러 가지로 동병상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 고성우 TV에 가장 오래전부터 우리 고정 패널로 쭉 활동해온 서정욱 변호사하고 뭐 고성우 TV는 거의 한 몸처럼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고성우 TV가 서정욱 같은 우리 자유파의 대표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늘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박수. 마지막 이제 그 박사님께 덕담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이거 계속 요 인터뷰 때문에 공산당 선언을 계속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공산당 선언을 검색으로 치니까 오늘 이제 마르크스는 연관으로 안 나오고 고성국 박사님께 계속 메인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공산당 선언의 대세는 빌공짜의 공산당 선언이 대세가 되고, 박사님 책을 드는 많은 분들이 읽으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기려면 많은 분들이 박사님 그 공산당 선언을 좀 정독하고 읽고 토론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책이 저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압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뭐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이 팔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자유파의 바이블처럼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큰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이제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 미리 짠 건 아니지만 약속드릴게요. 저희 고성국 TV 그리고 저 고성국과 서정욱은 최소한 2027년 자유파 정권 재창출 때까지는 함께 갈 것이다. 그걸 저희들이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염동열 전 총장 모시면서 종북 주사파 정권과의 투쟁에서 진짜 고생한 사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야 유튜버로 내놓고 했기 때문에 저것들이 감히 해코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광고 탄압 받으면 광고 탄압 받는다고 저는 외칠 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갈 때, 그때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엮여서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들 참 눈물 짓고 그랬어요. 미리 감옥 갈 걸 대비해서 편집글도 남겨놓고 그랬습니다. 허연준 행정관, 허연준 대표 모시겠습니다. 지금 허연준, 당시에는 우리가 행정관 그랬는데 지금은 글통이라는 출판사 대표입니다. 책 내는 쪽쪽 손해가 나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자, 인사 좀 해주세요. 고성국 박사님이 늘 이제 방송에서나 글을 쓰실 때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정치의 본질의 이야기를 할 때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능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국가를 지키는, 체제를 지키는 어떤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와 정체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역사전쟁, 문화전쟁을
본질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책도 그런 역사전쟁, 문화전쟁의 어떤 차원에서 나온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제목에 놀랬고 부제에 놀랬고 또 책을 제가 잡고 한 3시간 만에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습니다. 손을 떼기 어렵게 아주 쉽고 본질적이고 통찰력 있는 그런 책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사문화전쟁, 문화전쟁의 선두에 서 계신 우리 구 박사님의 그런 통찰력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길라잡이 역할을 그렇게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연준 대표가 그 학생 때 종북 주사파였던 건 아시죠? 예, 그것도 아주 센 주사파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나 이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당시 수석의 보증을 거쳐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는 보증을 거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 예, 그렇습니다. 예,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는 그러니까 좌파들이 덮어 씌운 건데, 블랙리스트는 누구를 쫓아내려고 했던 리스트고, 화이트리스트는 어디를 좀 지원하자고 했던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정권 잡는 게 그런 거 하려고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기자회견에서 국정 철학과 다른 자들이 문재인이가 알받게 해놓은 것들 정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블랙리스트 한 겁니까? 그거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죠. 근데 스스로 안 물러나고 버티면 나가게 해야죠. 마찬가지로 국정 철학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가 국가의 일이잖아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 했다고 감옥 갔다 온 거예요. 1년 6개월? 예, 1년 6개월. 예.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게 서울구치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진짜 울렸던 때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2019년도 10월에 구속됐는데요. 재판이 통상적으로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사건의 대상이나 규모가 이제 너무 크고,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저까지 9명이 피고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초기부터 구속이 돼서 6개월의 형을 살다가 1심이 종료되지 않아서 보석으로 일단 석방이 됐다가요. 2018년도 그해 4월에 석방이 됐다가 1심 판결에서 실형이 떨어져서 1년 6개월 실형이 떨어져서 그해 10월에 다시 이제 구속되는 법정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살아서 1년 6개월 그렇게 형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구속을 예감하고 편집글을 남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내가 고성국 TV에서 읽어줬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구속되라고 예상은 이미 했고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폐청산으로 불리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아주 가혹하게 보수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치행위가 적폐청산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99.9% 구속될 것이다 예상을 했고, 특히나 이제 2017년도 3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초기에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인데요. 공개적으로 당시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대통령께서 응당할 수 있는 통치권 차원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미운 털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화로 해서 박영수 특검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 발표 이후에 개인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만은 박영수 특검에서 소환을 해서
2차례 저를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과정에 저는 실질적으로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에 최서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특검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나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서원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서 제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는 수사 범위,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특검이 수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이렇게 되면 최순실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지, 뭐 자기들이 수사하다 것까지 뭘 알게 됐으니까 그걸 수사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검찰에다가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굳이 하자면.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사건까지 박영수 특검이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허연전 행정관, 당시 행정관은 당신들이 무슨 수사 권한이 있기에 나한테 감히 수사를 하자 그러냐, 수사 거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거나 그 사건이 이제 김기춘 실장과 당시 조윤선 수석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연루가 됩니다. 그 중에 허연준 행정관은 직급으로는 제일 낮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부하야. 근데 제일 감옥을 세게 살아. 이거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허연준이 대차게 싸웠던 거예요, 이 특검하고. 야, 너희들 수사 권한도 없는 것들이 왜 감히 날 수사하려고 그래? 청와대 행정관 있을 때부터 그런 공식 입장을 밝혔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웬만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서 좀 선처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직급이 제일 낮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빵 좀 살아본 사람으로서 보면 고분고분했으면 굳이 실형까지는 안 살았을 거다. 막 1심 집유 정도는 나왔을 거다.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허연준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고개 숙여야 될 때가 있고, 진짜 꼿꼿이 고개 바짝 들고 죽을 때 죽더라도 버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구속되는, 국가 수반이 구속되는 마당에 그냥 사회적 표현으로 하면 일개 행정관이 그 싸우지 않으면 그 응당한 비서로서 역할이겠습니까? 당연히 응당 싸워야 했고, 또 국정농단이라 부름이 이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건 자체가 체제를 사실상 합법적 영역에서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응당 싸워야 할 일에 저는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 변호사가 몇 번 인용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가 무너지면 일개 필부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6년 전에 합법적으로 선출해서 국가경영을 맡겼던 박근혜 대통령이 저 정북주사파들의 선동에 의해서 끌려내려고 감옥을 가면서 거의 대한민국이 절단날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처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허연준이나 다 책임이 있는 거다. 이런 각오로 문재인 좌파 폭정을 투쟁했고 견뎌냈어요. 제가 이제 허연준 행정관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사람 내년에 출마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권하고 있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달아야 종북주사파들이 진짜 겁내지 않겠냐. 네, 힘은 없지만 모든 걸 달아 해서 도와줄 테니 제발 출마 좀 해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이 있지만 제게는 아주 크게 이제 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 이승만 대통령 말씀 중에
공산주의는 콜레라다. 콜레라와는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관해서 당부당한 어떤 입장을 밝히신데도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 이것을 막지 않고는 우리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 출마를 할 건데요. 아직은 어디다 그러면 그쪽에서 바짝 쫄아가지고 데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당분간 비밀, 청긴우설, 그래요. 자, 우리 허현정 행정관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